지금 사당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정말 친절한 목소리. 난 지하철 안내 음성에 맞춰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그때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지하철 선로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고 있던 찰나 아이가 지하철 선로 아래로 뚝 하고 떨어져 버렸다. 젠장, 어떡하지?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조금 놀랐을 뿐 자신이 나설 필요는 없다는 눈치였고,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 만한 사람은 신체 건강한 청년인 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저번 달에도 꼬마아이 하나가 장난감을 주우려다 철로에 떨어져서 안타깝게도 다가오는 지하철에 치였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아니,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여태 안전장치를 안 해놨어. 지하철 공사 놈들은 대체 뭐 하는 거야? 나는 욕지거리를 내뱉은 후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냅다 철로로 뛰어든다. 쓰러져 있는 꼬마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 환한 불빛이 내 시야로 들어옴과 동시에 거대한 차체가 무서운 기세로 날 밀어낸다. 사방이 피가 흩뿌려졌고 이제 내 몸뚱인 산산이 부서진다.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원망스럽다. 하필 철로에 떨어진 아이도, 아이에게서 잠시 시선을 놓친 그 엄마도, 내 일이 아니라는 듯 냉정하게 쳐다보는 할아버지도 모두가 원망스럽다. 눈을 뜨고 한숨을 내쉬자 지하철이 내 눈앞을 쌩하고 지나가다가 점차 속력을 줄였다. 그래, 어차피 구하려 해봤자 결국은 못 구했을 거야. 나는 죄책감을 느끼려는 내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다. 그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엔 아이의 시신도 아이 어머니의 울부짖음도 없었고 갑자기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만약 저번에 내가 뛰어들었다면 그 아이를 구할 수가 있었을까? 내 앞에 지하철이 섰다. 아이의 시신을 끌어안고 우는 여자의 모습이 지하철 유리창에 비추었다. 그녀는 경멸하는 시선으로 나를, 그리고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다. 젠장,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부터 구하지 못하는 거였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생 때 이혼을 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나에겐 8살의 남동생과 6살의 여동생이 생겼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어머닌 쌍둥이 동생을 임신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난 집의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층계참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그는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로 무릎을 껴안은 자세로 그렇게 앉아있었다. 전부터 집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수많은 오브가 나타나거나 한밤중에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딱히 무섭진 않았다. 그런 일이 한동안 이어지던 어느 날 새아버지가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간밤에 꿈에서 2층 계단을 내려오는데 웬 사내 아이가 계단에 앉아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아버지는 너 누군데 여기 있냐? 여긴 너희 집이 아니니까 당장 나가! 이렇게 소리쳤고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서 현관까지 끌고 갔다고 한다. 그때 아이가 울면서 연신 사과를 하더니
대뜸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언제나 떠들썩해서 부러웠어. 같이 놀고 싶었어. 그 말에 왠지 마음이 찡하면서 미안했던 새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아이로 태어나거라. 부유하지는 않아도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 말이야.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현관 밖으로 나갔고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무서워했고 옆에 있던 나는 무심코 이렇게 말해버렸다. 혹시 매일 계단에 있던 그 아이인가? 그런 내 말에 부모님은 많이 놀란 것 같았는데 새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다. 하지만 가사일과 육아에 쫓기면서 어머니도 점차 그 일을 잊어갔고 날마다 떠들썩하고 즐거운 일상들이 이어졌다. 그 뒤로 세월이 흐르고 흘러 건강하게 태어난 쌍둥이가 더듬더듬 말을 하게 되었을 무렵 문득 그때 그 일이 떠올랐는지 어머니는 쌍둥이들을 붙잡고는 농담식으로 너희들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다. 큰아이는 모른다고 짧게 대답했고 옆에 있던 우리가 역시나 하며 웃고 있는데 작은아이가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다. 계단. 그 말에 어머니와 나는 서로 마주보며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정말로 그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지 그냥 동생이 아무 말이나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상하고 섬뜩한 경험이었다. 이것은 일전에 들었던 할아버지의 체험담이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할아버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와 둘이서 물놀이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학교 측에선 아이들끼리 물놀이 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 제 방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곳에 있는 나무 틈새엔 아이들이 숨어들 만한 공간이 꽤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놀이의 일환으로 제 방의 나무 그늘에 신의 사당이란 것을 만들었는데 돌로 벽과 천장을 만든 후 흙으로 고정시켜서 아이 무릎 높이 정도 되는 자그마한 사당을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에 굴러다니던 나무 조각 중에 적당한 걸 주어서 사당 안에 넣어 신체로 모셨는데 두 사람은 장난삼아서 산딸기나 꽃 같은 것을 가져다가 곡물로 바쳤고 신에게 소원을 비는 흉내를 내며 그렇게 놀았다고 한다. 단순한 놀이라곤 해도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왠지 모를 신묘한 기분이 들었었다고 한다. 그 후로 3주가 지났을 무렵 같은 반의 다른 친구 녀석이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할아버지와 친구는 물놀이 하는 걸 학교에 들키고 말았다. 일이 커지며 부모님들까지 학교에 불려가 혼이 났고 두 사람은 여름방학 내내 집안일을 도와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나가서 교장 선생님이 주는 책을 베껴 쓰는 그런 벌까지 받아야만 했다. 그러니 한동안 제 방엔 갈 수가 없었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함께 벌을 받던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야, 우리가 모셔둔 신 말이야. 우리가 안 와서 화를 내고 있어. 강에 가지 않은 날부터 꿈에 막대기처럼 비쩍 마른 남자가 매일같이 나타나서는 나한테 계속 말을 건다고. 어이, 더 이상 시침이 떼봐야 소용없어. 당장 강으로 오라고. 이봐, 너 팔이 아깝냐, 다리가 아깝냐? 응? 진짜 너무 무섭다. 그건 틀림없이 그 사당에 사는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 후로 계속 잠을 설치며 배앓이를 하고 있다며 괴로워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결국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천벌을 받는 거란 생각에 덜컥 겁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은 시시하다는 둥 장난치지 말라는 둥 하며 흘려들었고 할머니는 또 강에 가고 싶어서 허무맹랑한 말을 지어냈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다음날 할머니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강변으로 갔고
눈앞에서 신의 사당을 부셔버렸다. 이제 더 이상 신 따위는 없어. 알겠냐? 한 번만 더 몰래 물놀이 따위를 했다가는 진짜 혼날 줄 알아라. 그러면서 할머니는 두 사람의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박았고 그렇게 밤이 찾아왔다. 어린 할아버진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이, 이봐. 정신을 차려보니 누더기 차림에 해골 같은 몰골을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얼굴에 살이 거의 없었고 뼈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는데 움푹 파여서 눈알이 없는 눈구멍을 할아버지에게로 향한 채 그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젠장. 어린애를 잡아먹어서 오래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되었네. 몸이 아무데나 흩어져 버렸으니. 그래도 한 놈은 물었으니 언제든지 먹어 치워버려야겠어. 그 꿈을 꾼 것은 다행히도 그날 한 번뿐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주변 일대가 역사적인 대기근으로 심각한 피해가 일어났던 곳이라고 한다. 할아버진 그 꿈의 내용을 친구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다는데 그 후에 친구네 가족은 가업이 망해버려서 집을 경매로 내놓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는 결국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용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끝내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